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3위 공개합니다. 영혼을 훔친 거대 성 주문 사건.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2위 공개합니다. 샌드위치 킬러의 동료 잔혹사.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 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네?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호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위 공개합니다. 악마가 된 여고생 공갈단.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 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 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자,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 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부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네.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복수를 부르는 복수. 지난해 1월 31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무려 2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질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인질범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수바시 바타. 그는 자신의 1살 배기 딸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바탐의 아내와 1살 배기 딸도 지하실에 함께 감금됐는데요. 자기 딸은 또 왜 감금해? 진짜 동네 애들은 왜 감금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바탐의 집을 찾아가 제발 아이들을 내보내달라며 사정했지만 바탐은 오히려 그들에게 총까지 겨눴고요. 이에 경찰과 테러 대응팀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이들을 당장 풀어줘. 내 말 먼저 들어. 안 그러면 다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다 그게 인질로 동네 삼았다. 애들을 전부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범 바탐의 요구사항은 지역 대표 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바탐은 과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수감 생활한 게 정말 억울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게 이 애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뭘 한 건 아니니까. 도구로 삼은 거죠, 그냥. 바탐의 요구대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요. 협상에 실패. 심지어 바탐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질로 잡힌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바탐을 사살. 10시간가량의 인질극이 마무리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다 나오네요, 하나씩. 아, 애들 트라우마 생기겠다. 자, 근데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바탐의 인질극에 분노한 주민들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어머, 제발. 안 해? 자, 아이들의 부모는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탐의 아내 루비에게 돌을 던지고 집단 구타. 그렇게 아내 루비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애는 어떻게 해? 저긴 너무 비극이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6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어다, 악어. 저렇게 많은 악어가 다 죽은 거예요?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주 한 악어 농장을 찾은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은 우린 복수를 한 거다. 저것들은 모두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많은 악어들이 주민들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한 이유. 사건 발생 며칠 전 마을 주민 수기토가 소들에게 먹을 풀을 구하기 위해 악어 농장에 발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 악어에게 물려 끔찍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요. 사랑하는 이웃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 각자 흉기를 들고 농장을 급습. 어머.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된 악어들을 무려 300마리 가까이 잔인하게 학살했는데요. 당시 경찰 40여 명이 출동했지만 이 관계에 사로잡힌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웃을 잃은 그 슬픔은 알겠지만은 와, 저거는 학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300마리를 네. 한꺼번에 동시에. 만약에 악어가 사람을 해쳤거나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천연자원보존국이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정당한 과정 대신 악어 도살은 정당합니다. 악어들이 주민들 가까이 있지 말았어야지. 이에 천연자원보존국 측은 악어 살해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 한편 농장 주인들에게도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농장 주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이네요. 지금 300마리가 이웃을 위해 학살을 선택한 주민들, 복수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그저 도를 넘어선 군풀이일 뿐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이게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놈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아.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애초에 거지. 요거도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 정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팍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데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충격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중국 30대 남성 창 모야오가 50대 남성 장모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 모야오는 무려 20분 넘게 장모린의 머리, 얼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폭행에 50대 장모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원한이 있구나, 원한이. 엄청 화나네. 무차별 가격입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 보니까 좀 모멸감을 많이 줬었나 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에휴.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창모야오가 밝힌 폭행 사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날 엄청 때렸다고요. 20년 전 창모야오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장모린이 그의 학습 태도를 지적, 창모야오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10번 이상 발로 찼다는 겁니다. 저건 아니지. 창모야오는 당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는 악몽을 꿀 정도로 무려 20년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 장모린을 마주치자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 그렇게 20년 만에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20년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나쁜 폭력 선생님 때문에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스승인 장모린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창모야오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못 믿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된 그들.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는 결코 정당한 복수는 될 수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아침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뭐야? 저건 일부러 박은 거잖아요. 에, 저 돌진한 거예요. 저거 급발진 아니면 저건 일부러예요. 나 너무 끔찍하다. 전 노렸어. 저건 뭔가 의도적인 어떤 살인 행위 아닙니까? 살인 미수죠, 저거는. 고의로 저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의도적인데? 계시죠. 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30분 뒤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사실은 운전하다가 자전거에 탄 사람을 들이받은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 범인이 자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자수한 여성의 이름은 미스티 윌크. 그녀는 자신이 자동차로 누군가를 쳤지만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고 피해자는 윌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니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해놓고 모른 척 신고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자 정말 황당하게도 윌크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무죄? 뺑소니 사고 발생 전 윌크와 남자친구는 함께 공원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나 사실 에이즈 환자야. 야 너도 걸렸을 텐데 이제 어쩌냐? 이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던 남자친구가 뒤늦게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딱 찍는다. 뭐 하는 인간이야? 야 진짜. 야, 여자친구한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까지 맺었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논리를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했다고 하면 와,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가. 진짜 사랑은 했나 싶어요. 저런 식으로 대응한 걸 보면. 미국에서는 에이즈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안 알리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로 치죠. 중범죄로 칩니다. 그렇습니다. 윌크는 자신도 에이즈에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려고 하자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자친구를 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두개골과 척추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배심은 윌크를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결국 그녀는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법이 돼 있잖아요. 그 아는 얘기 안 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뭐 중범죄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단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에이즈를 숨긴 남자친구를 향한 그녀의 아찔한 복수.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를 싣고 8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는 왜 현대판 모모가 됐을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응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응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응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응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CCTV에는 집주인이 응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응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 가족이라며?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루가야는 응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 아니에요?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응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루가얀과 무루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도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나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지금 시원살팔이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은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2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하나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 있으면 다 기운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 씨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카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카는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야?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에휴,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찍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저런 어떻게 의미가 살아?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4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런데 우연히 주운 이 휴대폰에는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준 휴대폰인데? 아, 자꾸 순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아니야, 총 쏘네. 총을 쏘고 뭐야? 있죠? 총 쏘잖아. 잠깐만, 저기 사람은 있는 거 사람 아니야? 있습니다. 사람 저 있잖아요. 사람인데 총을 왜 쏴? 심지어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갑판원들은 마치 기념하듯 웃으며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저건 군사훈련도 아닌 것 같고. 자,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은 범죄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까지 대체 그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영상 속에서 총알을 쐈던 문제의 배, 대만 선적 핑신 101호의 요리사 알드린과 갑판원 마시모가 양심 선언. 다행이다. 2012년 8월 소말리아와 세이셸 제도 사이의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핑신 101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배와 충돌, 부딪힌 배가 전복되면서 남성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해적으로 생각한 선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해적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알드린과 마시모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항하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아, 이 어선인데, 민간 어선인데 총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민간 어선이 왜 총을 갖고 있습니까?
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 2017년 중국인 출신의 선장 왕펑위와 선원 2명을 각각 총살을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선장 왕펑위는 2020년 8월 체포.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그는 결국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복.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 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2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순이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순이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이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순이.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순이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순이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순이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